이런 윈도우 노트북은 처음이에요. 상위 1% 스피커 성능에 깔끔한 디자인, 터치와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고 커스터마이징된 AMD CPU 또는 인텔 CPU까지 선택할 수 있는 서피스 랩탑 4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서피스란 이름으로 모범적인 윈도우 노트북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제시를 해왔어요. 서피스 노트북은 디스플레이와 키보드가 떨어지는 서피스 고, 프로, 북과 같은 라인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노트북과 같이 생긴 이런 서피스는 서피스 랩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 있는 서피스 랩탑 4 15인치 모델 두 개를 리뷰할 생각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인텔 타이거 레이크 i7 1185G7이 탑재된 이 모델하고요, AMD의 라이젠 7 4980U가 탑재되어 있는 이 모델을 리뷰를 할 거예요. 노트북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CPU 이름이 심상치 않다 라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두 제품을 CPU 단위로 비교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CPU 말고 다른 것들의 옵션도 다르곤 해서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서피스 랩탑 4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서피스 랩탑 4를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서피스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특히 여기 있는 블랙 색상은요, 아니 윈도우 노트북이 이렇게 깔끔하고 예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이 겉면도 그렇고 키보드를 이렇게 열었을 때도 엄청 깔끔하고요, 뒷면도 진짜 깔끔해요. 여기에 공기가 배출되는 배출구가 있는데 이 측면부의 마감을 봐도 와, 진짜 깔끔하고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이나 마그네슘이 주는 느낌이 아니라 블랙 색상의 메탈, 알루미늄이 주는 고급감이 진짜 뛰어납니다. 서피스 랩탑 4는 13.5인치 모델하고 15인치 이렇게 두 가지 디스플레이 크기로 나오는데요. 색상은 매트 블랙하고 플래티넘, 실버 색상하고요. 그리고 외관은 실버 색상인데 내부에는 알칸타라라고 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3.5인치에서만 있는 옵션이에요.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CPU, 램, 색상, 옵션 이런 거를 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런 조합을 딱 5가지만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블랙 색상은 인텔 전용으로 나왔고요, 여기 있는 플래티넘, 실버 색상은 AMD 전용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뭐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요. 무게는 13인치가 1.26kg, 15인치가 1.54kg으로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마그네슘이 아닌 알루미늄 바디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엄청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납득할 수 있는 무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 얘기 나온 김에 입출력 단자를 좀 자세히 봐도 서피스의 향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좋게 말하면 군더더기가 없고요, 조금 삐뚤어지게 보면 군더더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왼쪽에는 USB 3.2 Gen2 방식의 C타입 단자와 USB 3.2 Gen1 방식의 A타입 단자,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C타입은 PD 충전을 이용한 노트북 충전 자체는 다행히 가능한데 썬더볼트 방식은 아닙니다. 서피스에선 예전부터 보안 문제로 썬더볼트를 탑재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서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독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연결 방식은 서피스 커넥터라고 이 본체의 오른쪽에 있는 이 단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서피스 노트북을 충전할 때 사용하는 이 서피스 커넥터 방식은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충전을 할 때 자석 방식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방식이고 이렇게 떼면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요, 노트북 선을 누가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려고 그러면 선이 이렇게 당겨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커넥터가 자동으로 분리되게끔 돼 있고요. 그러면 노트북을 보호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단점은요, 이런 서피스 독 같은 걸 따로 구입을 하지 않으면 충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착할 때 대충 이렇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되게 잘 맞춰야 돼요. 15인치급이나 되면 C타입이나 A타입 하나, 두 개 정도만 조금 더 여유롭게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더더기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서피스에서도 그런 마음을 조금 아는지 여기 있는 충전 어댑터를 보면요, USB A 타입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충전할 때 충전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랩탑의 아이덴티티는 사무용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비율도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16:9 비율이 아니라 3:2 비율이에요. 일반 16:9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세로의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해상도도요, 섭섭지 않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MS 오피스와 같은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화면 터치를 이렇게 다 지원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했을 때 화면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게 편리해요.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서피스 펜을 구입하시면요, 펜을 이용해가지고 화면 터치도 될 뿐만 아니라 이걸로 간단한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디스플레이 힌지의 회전 각도가 180도나 360도로 꺾이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이제 최선이라서 펜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는 투인원 노트북급 모델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터치가 되고 펜이 되면은 마우스가 없는 상황에서나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상하좌우 베젤의 두께는 얇은 편은 아니지만 상단에는 두 개의 마이크와 웹캠, 그리고 윈도우 헬로우를 통한 얼굴 인식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와 옆에 조도 센서도 있네요. 주변에 빛을 인식해가지고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기능이 바로 여기에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스펙을 측정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점을 발견했어요. 서피스 랩탑 4의 최대 밝기는 한 400니트 정도인 걸로 보이고요, 최소 밝기가 6니트 정도로 정말 어두운 밝기까지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 밝기가 어둡게 내려가는 것들은 비주얼 해킹이라고 옆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디스플레이를 어둡게 만드는, 그리고 측면에서 반사가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노트북들이 이 정도 밝기까지 내려가는 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노트북 제외하고는 이 정도까지 어두워지는 노트북 저 처음 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두운 곳에서 눈 나빠지지 않게 밝기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문서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디스플레이가 반사가 좀 있는 글레어 패널이 아니라 논글레어 패널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글레어 패널이니만큼 색감은 되게 선명한데요, 색 공간 자체는 sRGB 93%, NTSC 64%로 그래픽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스펙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보고 키보드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디스플레이를 열고 닫을 때 별도의 눈에 보이는 범퍼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글라스가 그대로 키보드 쪽 바닥에 이렇게 닿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닫을 때 쾅쾅 소리 날까봐 걱정했는데 닫았을 때 소리가 안 나요. 정말 세게 닫으면 나긴 나는데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닫으면 되게 부드럽게 닫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열 때에도 두 손을 쓸 필요가 없이 한 손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은 되게 좋고요. 다만 이제 댐퍼가 없으니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덮었을 때 이 디스플레이의 글라스가 직접적으로 바닥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닫고 있었을 때 외부로부터 충격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원래라면 지금쯤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스피커입니다. 단언컨대 이 서피스 랩탑 4의 스피커 성능은요, 제가 리뷰했었던 어떤 윈도우 노트북보다도 뛰어나요. 출력 자체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저음과 고음도 확실히 분리가 돼 있고요, 보컬의 위치도 밸런스가 되게 잘 맞습니다. 근데 본체를 열어서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서피스 랩탑 4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인이 본체를 여는 걸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걸 보기만 하시고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하단에 있는 미끄럼 방지 고무 4개를 뜯은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펼치고 키보드 상판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내부 구조를 보면요, 두 개의 스피커의 출력 방향이 상단을 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노트북 스피커가 본체 아래로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키보드 사이에 있는 틈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최상급이에요.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보컬 목소리에 위치하고요, 쿵쿵 탁이라 그러면 쿵쿵 베이스 킥드럼 하고요, 탁탁 하는 스네어 소리하고요, 보컬하고 주변의 악기들 소리가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도면 진짜 노트북 중에서 상위 1%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문서 작업용 노트북이 이렇게까지 스피커에 신경을 썼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클라이언트나 팀장님이 시키는 지시를 똑바로 들으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른 내부 구조도 살펴봐야죠. SSD는 M.2 NVMe 방식인데 나사 하나만 풀면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이 M.2 2230 이 방식은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인적으로 교체하는 걸 권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체나 추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실드 아래에는 CPU가 있고 그 밑에 듀얼 채널로 램이 온보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램 확장이나 추가도 안 돼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달하는 히트 파이프는 두 개로 꽤 두껍고 넓게 펼쳐져 있고요, 팬은 하나인데 5V 0.5A로 쿨링 시스템이 꽤 잘 갖춰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쿨링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성능을 나온지도 성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15인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있는 매트 블랙 색상은 인텔의 i7 11850G7, 여기 있는 플래티넘 색상은 AMD의 라이젠 7 4980U라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만약 여기 있는 두 제품이 CPU만 다르고 나머지가 다 동일하다면 이걸 동등 비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인텔 모델은 16기가, 라이젠 모델은 8기가라서 이거를 동등 상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라이젠을 똑같이 16기가로 맞추거나 인텔을 8기가로 맞춰서 비교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국내에는 그런 모델이 안 팔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두 개를 각각 벤치마크나 이런저런 성능 비교를 하긴 할 텐데, 가격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CPU 자체도 4코어 8스레드, 8코어 16스레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벤치마크 전수만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좋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게 좋고 이렇게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직접적인 비교가 아닌 거를 알고 지금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PU의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인텔 i7 모델은요, 타이거 레이크 11세대 기준으로 i7 1165G7입니다. 근데 서피스 랩탑 4에 탑재되어 있는 i7 1185G7은요, 그 모델보다 CPU의 클럭과 그래픽 클럭이 조금 더 높은 모델이에요. AMD 라이젠 7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이젠 7 4980U 이 제품은요, 라이젠 4800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 최소 클럭과 최대 클럭이 더 높은 모델임을 알 수 있어요. 몇몇 분들은요, 이 라이젠 4980U가 앞자리가 4로 시작하니까 아예 르누아르잖아, 최근에 나온 5로 시작하는 세잔이나 루시엔과 비교하면 옛날 모델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루시엔이라고 하는 모델은 이 4000대에 있는 르누아르 CPU의 리프레시 버전이에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4500U나 4700U 같이 뭐 6코어 6스레드, 8코어 8스레드 이런 제품들과 비교하게 되면 루시엔이 뭐 8코어 16스레드 이렇게 스레드가 코어보다 높으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긴 한데,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CPU는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거든요. 거기다 클럭도 높게 설정된 모델이기 때문에 절대 앞자리가 4로 시작한다고 무시할 만한 제품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테스트 환경은요, 고성능 모드로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일단 가장 CPU 성능을 테스트할 때 많이 쓰이는 시네벤치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면요, 멀티코어 성능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8코어 16스레드인 AMD 모델이 4코어 8스레드인 인텔보다 코어가 더 많으니까 멀티코어 점수는 더 높게 나오겠죠. 라이젠이 거의 9000점에 가깝고요, 인텔은 5000점이 조금 넘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코어만 성능을 테스트하는 싱글코어 기준으로는 어떨까? 라이젠이 싱글코어까지 조금 더 앞서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한 도중에 제가 소음도 한번 들어봤는데 인텔이 조금 더 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놓고 보면요, 램도 8기가로 더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고 싱글코어 점수도 높고 멀티코어 성능도 높아가지고 당연히 무조건 라이젠만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얼마나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스로틀링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AMD는 멀티코어와 싱글코어 점수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인텔은 멀티코어 점수는 소폭 떨어지긴 했는데 싱글코어 점수가 오히려 크게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맨 처음에 테스트했던 그 싱글코어 테스트는 나는 그때는 예열하는 중이었고 지금 나온 게 진짜 성능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이젠 싱글코어 점수의 1.5배나 높아요. 이 맨 처음에 한번 돌렸을 때보다 10분 연달아 돌렸을 때 이렇게 성능이 더 올라가는 노트북은 전 처음 봅니다. 그리고 PC의 전반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로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인텔이 조금 더 점수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체감이 되는 부분인 앱 실행 속도하고 웹 브라우징 속도에서 인텔이 AMD보다 크게 앞서서요, 상세 시간을 봐도 인텔이 프로그램을 좀 더 빨리 실행시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편집은 AMD, 영상 편집은 인텔이 조금 더 높은 스코어를 얻었고 게임은 인텔이 크게 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벤치마크는 벤치마크 그냥 점수일 뿐 실제 돌리는 프로그램이 어느 CPU, 어느 그래픽카드에 최적화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윈도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게임도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니까 뭐 배틀그라운드 돌릴 생각은 없고요. 최적화가 좀 잘 돼 있는 그래도 중고사양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오버워치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 채널에 올렸고요. 테스트할 때 많이 사용하는 FHD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색보정뿐만 아니라 자막을 포함한 각종 효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 수준하고 동일한 수준의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 화질이에요. 하이 퀄리티 플레이백을 켜고요. 가장 고화질로 프리뷰 재생을 했을 때 프레임 드랍을 확인해 봤어요. 똑같은 구간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인텔 모델의 경우에는 이 정도 프레임 드랍이 있었는데 AMD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프레임 드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봐도 AMD가 더 많이 끊겨요.
근데 인텔은 거의 안 끊기거든요. 물론 둘 다 화질을 2분의 1로 떨어뜨리고요. 하이 퀄리티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끄면 화질은 떨어지지만 둘 다 뭐 어느 정도 안 끊기게 작동하긴 하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는 인텔이 한 수 위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내보내기 기능도 한번 해봤어요. 똑같은 동영상인데 AMD는 15분 9초, 인텔은 9분 43초로요.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할 거라면 인텔 모델이 훨씬 더 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인텔 CPU가 퀵싱크 기능 덕분에 훨씬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편의상 인텔, AMD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는데요. 두 개는 CPU만 다르고 나머지가 다 동일한 동등 비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절대 같은 기준 아니고요. 절대 같은 가격대 아닙니다. 그럼 게임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버워치 기준으로 둘 다 최소 옵션으로 설정한 다음에 렌더링 스케일만 100%로 맞춰줬어요. 이렇게 비교해놓고 봐도 서피스 인텔이 같은 조건에서 훨씬 더 높은 프레임을 유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인텔 최고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라이젠 모델이 가격이 더 저렴하고 배터리도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이 배터리 테스트를 하는 걸 보면요,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150니트로 좀 어둡게 한 거 기준이긴 한데요. 일단 스펙상 인텔은 15인치 모델 기준으로 16.5시간, AMD 같은 경우에는 17.5시간으로 같은 환경 기준으로 배터리 용량은 동일한데 소비 전력이 조금 더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둘 다 47.4Wh거든요. 뭐 그렇게 대용량 배터리가 아닌데 이 정도 배터리가 가는 걸로 봐서 밸런스나 배터리 전략 모드로 테스트를 했을 때 성능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고 테스트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보드의 경우는요, 문서 작업용으로 만들어진 제품답게 키감이 되게 훌륭하고요. LED 백라이트도 3단계로 지원을 하네요. 특이한 점은 스페이스바가 보통 키보드에 비해서 조금 짧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때 사용하던 것처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가끔 한자 키를 누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동등 비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AMD가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품 가격에 따라서는 옵션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확실히 인텔 모델이 AMD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CPU만 다른 게 아니라요. 인텔 모델은 512GB에 16GB로 나왔고 AMD는 256GB 저장 공간에 8GB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옵션들까지 다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반적인 문서 작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거고 배터리가 좀 더 오래 지속되길 바라고 조금 더 조용하게 작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격이 좀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는 AMD CPU가 탑재되어 있는 이 서피스 랩탑 4가 조금 더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는 블랙 색상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고사양 작업할 일이 더 많아가지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고사양 작업이 가능한 CPU를 원한다, 그리고 저장 공간도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 모델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서피스 랩탑 4는요, 커스터마이징된 고성능 CPU하고 뛰어난 스피커와 문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화면 비율, 그리고 진짜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좀 디스플레이의 색공간과 자유롭지 못한 옵션, 그리고 너무 군더더기 없는 입출력 포트와 짧은 스페이스바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했어요. 이 짧은 영상이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 서피스 랩탑 4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